나는 유나람, 36살의 식물 디자이너다. 누군가에겐 나무 한 그루가 그냥 장식일지 몰라도 내게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언어였다. 하지만 내 가족에게 나는 늘 혜린의 언니였다. 아람이 아닌 누구의 덜 빛나는 버전.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시선은 동생에게로 향했다. 혜린은 아팠고 나는 건강했다.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세상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렸다. 엄마는 늘 말했다. 혜린이는 몸이 약하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양보는 습관이 되었다. 내 생일 케이크를 나눠주던 손, 내 선물을 돌려보내던 시선. 그건 단순한 가족의 온정이라 믿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플랜테리어 스튜디오를 열었고 밤새 흙과 씨앗을 만지며 내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작품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식물의 결을 느끼는 감각, 빛과 공기의 흐름을 읽는 직감 하나로 나는 점점 고객을 얻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내 일을 화분 가게라고 불렀다. 아람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결혼은 생각해야지. 그 말이 싫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나는 이미 건축사무소와 협업하며 대형 복합 건물의 실내 정원을 설계하고 있었다. 계약서 한 장에 억 단위의 숫자가 적히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저 결혼 안 한 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람아, 이번 주말에 아빠 생신이야. 온 가족이 모일 거니까 꼭 와야 해. 늘 그랬듯 나는 일정을 비우고 시골 본가로 향했다. 차 안에는 새 프로젝트 도면이 가득했고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자랐다. 식탁 위엔 엄마가 차린 음식이 가득했다. 혜리는 밝게 웃으며 들어와 말했다. 언니 왔다. 이번엔 무슨 식물 들고 왔어? 그 말투 속에는 언제나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숲을 데려왔지. 혜리는 코웃음을 쳤다. 그 숲이 돈이 되면 좋겠네.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혜리나 언니 놀리지 마라. 아람이는 그래도 꾸준히 일하는 게 대단하지.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안엔 그래도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아무도 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부모님은 내게 묻는다. 아람아, 요즘은 수입이 좀 있니? 혜린이가 방송 일이 끊겨서 힘들대.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 통장에는 30억짜리 계약금이 막 입금된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혜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버티긴 뭘 버텨. 언니 차 새로 샀잖아. 나보다 비싼 거 타고 다니면서. 엄마가 혀를 찼다. 아람아, 그 돈 좀 여유 있으면 혜린 방송 장비라도 좀 사주면 안 되겠니? 그날은 참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프로젝트 서류를 정리했다. 이탈리아 브랜드와의 협업 계약이 눈앞이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내 노트북 화면을 혜린이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이게 뭐야? 이탈리아 본사 계약? 이거 진짜야?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건 아직 진행 중이야. 말하지 마. 하지만 혜린은 입꼬리를 올렸다. 언니, 숨기는 거 참 못하네. 이번 주 아빠 생신 때 다들 알면 좋아하겠네? 그녀의 웃음이 왠지 불길했다. 그 주 주말 온 가족과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아빠의 생신 축하 노래가 끝나자마자 혜린이 말했다. 다들 언니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녀는 내 노트북을 켜더니 그 화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밀라노 플로라 시티 프로젝트 총계약금 95억 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첫 마디는 축하가 아니었다. 그럼 이제 가족부터 좀 챙겨야지.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가족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내 돈에 반응한다는 걸. 화면 속 95억의 숫자가 식탁 위에 온기를 삼켜버렸다. 그때의 침묵은
오랜 시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모든 것을 드러냈다. 혜리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이제야 좀 자랑스러워지네. 우리 집 좀 업그레이드 하자. 엄마가 거들었다. 그래, 아람아. 내가 잘 돼서 다행이다. 이제 가족을 위해 쓸 때가 된 거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 돈은 내가 흙 묻히며 일한 대가예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번 돈이에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갔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나 자신에게 닿는 걸 느꼈다. 나는 내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아람아 잘했다 라고 속삭이며 새벽 공기를 열었다.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칭찬을 내 손으로 적어 붙였다. 거실 벽에는 낡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오늘의 목표 3줄을 매일 채웠다. 한 줄은 설계 도면, 한 줄은 식물 생리학 논문 요약, 마지막 한 줄은 마음 운동이라고 적었다. 마음 운동의 첫 번째는 거절 연습이었다. 혜린이 갑자기 방송 리허설 의상을 빌려달라며 내 스튜디오로 들이다 닥쳤을 때 나는 예전처럼 웃으며 지갑을 열지 않았다. 의상 비용은 제작팀이 부담해야 해라고 말하고 다시 도면 앞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잘한 일이라고 화이트보드에 작게 체크를 남겼다. 두 번째는 침묵을 끊는 연습이었다. 가족 단톡방에서 엄마가 혜린이 이번 달도 수입이 불안정하니 아람이가 조금 보태면 어떠냐고 보냈을 때 나는 간단히 답했다. 나는 프로젝트 준비로 바빠요. 필요하면 계약서와 비용 계획을 공유해요. 그 메시지는 곧장 묻혔고 대화는 저녁 메뉴 사진으로 흘러갔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의 문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스튜디오는 처음엔 고요했고 고요는 곧 막막함으로 변하곤 했다. 의뢰가 없던 주에는 나는 스스로 의뢰를 만들었다. 비어있는 동네 카페를 찾아가 통풍과 채광을 계산해 초안을 뽑고 사장님께 무료 시안을 제안했다. 식물이 들어오면 손님 체류 시간이 늘고 음료 재구매율이 오른다는 데이터를 설명했다. 그 카페는 한 달 뒤 나의 첫 번째 장기 유지관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월 말에 들어온 작은 금액을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숫자보다 길었던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실내 정원은 결국 사람의 얼굴을 담는다. 나는 의뢰인의 걸음 속도와 목소리의 높이를 메모했고 면담 노트 한가운데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풍경이라는 문장을 적었다. 어떤 회사는 유리벽을 가득 세웠고 나는 인맥이 굵은 식물로 소리를 흡수하게 했다. 어떤 병원은 향을 금지했고 나는 흙이 젖을 때 나는 미세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배합비를 만들었다. 이름도 없는 실험을 수십 번 거치며 나는 내 감각을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은 늘 외로웠다. 밤이 깊어지면 휴대폰 화면 속 혜린의 반짝이는 무대 사진이 떠올랐다. 그 앞에서 내가 만드는 그늘의 조경은 언제나 덜 선명해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빛인가?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무대를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채 걸은 어둠인가? 어둠을 인정한 날부터 내 설계는 분명해졌다. 빛은 스스로 발광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식물은 늘 조용히 증명해 주었다. 첫 대형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나는 계약서에 있는 숫자를 믿지 못했다. 상대팀의 파트장이 말했다. 당신이 만든 작은 카페를 다녀왔다.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더군요. 그 한 문장이 나를 붙들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숫자에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화이트보드 가장자리 밑에 속도를 낮추고 깊이를 지키자고 적었다. 깊이를 지키는 일은 대개관계를 잇는 일과 닮아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일찍 돌아왔다. 스튜디오에 돌아와 급하게 짐을 풀며 엄마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혜린 스케줄이 비어 마음이 약해진다.
언니가 좀 데리고 다녀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묵묵히 물을 갈았다. 식물은 말이 없지만 물을 갈아주면 바로 색이 살아났다. 나는 그 단순한 반응에 안도했고 그 안도는 내 삶을 견디게 했다. 해외 브랜드의 사전 심사 요청이 왔을 때 나를 시험한 것은 영어가 아니라 쉼이었다. 밤샘 2번이면 끝낼 수 있었지만 나는 일정을 분할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이 틀 때까지만 도면을 그렸다. 해가 오르면 흙을 만지고 점심엔 무조건 걷고 저녁에는 메일을 보냈다. 속도를 나눈 덕분에 내 문장은 부드러워졌고 설계는 간결해졌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얼굴을 잃지 않았다. 혜리는 자주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요즘 운이 없나 봐. 캐스팅이 계속 밀려.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부탁이 숨었다. 장비를 바꿔야 할 것 같아. 미팅을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예전처럼 급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안서를 먼저 보낼게. 그 안에 서로의 역할과 비용을 적자. 전화를 끊고 나면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한 걸까? 하지만 다시 화이트보드를 보면 알 수 있었다. 내가 나를 지킨 날은 대부분 결과가 선명했다. 스튜디오의 팀원이 하나둘 늘어났다. 나는 채용 공고에 식물 이름 대신 사람의 호흡을 적었다. 빨리 걷는 사람과 느리게 듣는 사람을 원한다고.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물었다. 왜 하필 식물이냐고. 나는 답했다. 사람은 서로를 설득하려 들지만 식물은 설명 대신 증거를 내놓는다. 마르지만 않게 하고 빛을 지나치지 않게 하면 반드시 자란다. 우리의 설계도 그 원칙을 따른다고. 팀이 생기자 나는 뒤로 물러나는 연습을 해야 했다. 오랫동안 혼자 해온 손이 지시로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최초 스케치만 남기고 세부는 팀원에게 넘겼다. 실수는 있었지만 식물은 금세 회복했고 사람도 곧 따라왔다. 복도 끝 선인장에 새순이 돋았을 때 팀의 표정도 함께 밝아졌다. 나는 비로소 알았다. 성장은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성장의 그림자도 찾아왔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가족의 요구는 더 잦아졌다.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너는 참 복을 잘 받는다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받은 만큼 내놓으라는 명령이 숨었다. 나는 마음속 노트를 넘겼다. 복은 만든 것이고 그 복을 나누는 일은 선택이라고.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눔이 아니라고. 해외 심사단을 맞이한 날 혜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늘 나 생방이라. 엄마 아빠가 서울 올라오시거든. 혹시 차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나는 서로 다른 두 문서를 동시에 보았다. 심사 체크리스트와 가족 단톡방. 한쪽은 명확했고 한쪽은 끝없이 번졌다. 나는 결국 심사단을 선택했다. 선택은 곧 고백이 되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우선하겠다고. 심사가 끝나고 해가 기울 무렵 스튜디오에 혼자 남았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수조에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어릴 적 집의 냄새를 떠올렸다. 소독약과 방치된 꽃병의 물 냄새. 그 사이에 나는 늘 조용히 있었다. 그 조용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야만 나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정원을 만들었다. 돌아오고 싶은 풍경을 믿으면서. 계약 확정 메일이 도착했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먼저 알리지 않았다. 팀원들과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고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목표를 지웠다. 다음 날 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더 멀리 간다. 그 문장을 쓰자 손이 덜 떨렸다. 덜 떨리는 손으로. 나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 엄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혜린이 오늘 방송에서 실수를 했단다. 마음이 약해져서 울었다고.
엄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넌 동생한테 좀 말 좀 해줘라. 동생이 내가 자랑스럽대. 내가 자랑스러워졌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다. 나는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자랑스러워지고 싶어.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그 말은 엄마에게 전해지지 않은 듯 했다. 통화는 곧장 생활비 얘기로 이어졌다. 다음 주 가족 행사 공지가 왔고 나는 다시 시골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가을 끝에 들판은 한없이 비어 있었다. 빈 들판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비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무언가를 심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나는 마음의 고랑을 조용히 그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 자리를 먼저 지키자고. 집에 도착하니 혜리는 밝게 웃으며 달려와 매달렸다. 언니 고마워, 오늘 와줘서. 동생의 체온이 팔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체온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닌 존재에서 시작되는 것. 그 단순한 문장을 떠올리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다. 혜린의 새 출발, 부모님의 집수리, 차량 교체, 모든 목록 마지막에 아람이 가는 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만든 정원의 공기처럼 맑고 차갑게 한 글자씩 또렷하게 나는 말했다. 오늘은 이야기만 하자. 돈 얘기는 계약처럼 문서로 하자. 그 말이 방에 가라앉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문장이 곧 큰 파도를 부를 거라는 것을. 그래도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정원은 늘 파도 뒤에 더 단단해진다. 그날 밤 늦게 방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표를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 계획표를 나란히 만들었다. 연락 빈도와 대화 주제, 금전 지원 기준과 경계선, 종이에 선을 그으며 나는 어릴 적 배운 한 가지를 떠올렸다. 양보는 습관이 될 수 있지만 경계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두 번째 습관을 택했다. 잠들기 전 창밖에서 바람이 흙 냄새를 들여보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돌아오고 싶은 풍경을 내가 먼저 가진다. 내가 먼저 돌아갈 곳을 만든다. 그곳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내일은 더 또렷이 말하자. 내일은 더 천천히 걸어가자. 그리고 내일은 정말로 내 편이 되자. 나는 내일이 오기 전에 마음의 설계를 완성해야 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1차 계약 서명이 끝났다는 메일을 받은 그날 나는 잠시 책상 위를 정리했다. 계약서 도면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족 단톡방 알림. 그 안에서 파국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는 걸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아람아,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일 거야. 너 그 큰 프로젝트 끝났잖아. 축하 파티 겸해서 식사하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 그건 회사 일정이라 아직. 다 알았어. 혜린이 이미 말했어.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 아직 비밀로 해두고 싶던 계약이 벌써 가족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엄마, 그 얘기 어떡해? 혜린이 그러던데 언니가 90억짜리 일을 맡았다면서. 와,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면 집도 새로 사고 부모님께도 뭐 하나 해줘야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식물등이 켜진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서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조용한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같았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 지금껏 숨겨온 나의 세계가 가족의 요구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주말 나는 결국 본가로 향했다. 식탁 위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 아람 대표님 대박 축하. 혜리는 손에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언니, 이제 좀 멋지게 살자. 우리 집 리모델링부터 하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리모델링은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계약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말을 끊었다. 아람아, 그 정도 회사면 대출은 금방 나오잖아. 혜린 결혼도 미뤄졌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 순간 내가 세운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어릴 적 케이크를 반으로 잘라 동생에게 더 큰 쪽을 밀어주던 그 자리로. 아직도 나는 가족에게 양보하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 일이에요. 가족 일이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그러는 게 어딨어? 엄마,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혜린이 비웃었다. 언니 갑자기 철학자 됐어? 돈 좀 번다고 사람 바뀌었네. 나는 숨을 내쉬며 혜린을 바라봤다. 그래, 바뀌었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린은 노트북을 꺼냈다. 좋아, 그럼 진짜 자립한 언니의 실력 좀 보여줘 볼까? 그녀는 화면을 켰다. 그리고 내 투자 보고서를 열어 식탁 위로 돌렸다. 밀라노 플로라 시티 프로젝트. 총계약금 95억 원. 해외 파트너십 서명 완료. 정적. 아버지의 젓가락이 떨어졌고 엄마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단 한 문장. 이게 다 사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결과예요.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제 집 걱정은 끝났네. 아버지는 덧붙였다. 아람아, 너도 효도 좀 해야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아닌 계산이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아봤다. 혜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 리모델링, 내 결혼식,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내 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었다. 충분하다고? 당신들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척해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졌니? 우린 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나를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목이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그 돈은 내가 흙 묻히며 번 대가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문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람아, 돌아와. 우린 가족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멀어져야 할 것 같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혜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언니, 결국 혼자 남을 거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협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나는 백미러 속 집을 보았다. 창문 뒤로 보이는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불타는 잎사귀처럼 가족의 마지막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창문을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들이켰다. 다음 날 혜리는 SNS에 글을 올렸다. 가족의 성공은 함께 나눠야 의미가 있죠. 독점은 결국 외로움일 뿐.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늘었다. 댓글엔 효도하라는 말이 쏟아졌다. 나는 조용히 그 계정을 차단했다. 그리고 회사 메신저를 열었다. 팀원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휴무입니다. 정원으로 갑시다. 그날 나는 직원들과 함께 도심 속 공원으로 향했다. 땅은 차가웠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흙 속에서 새싹이 밀려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작고 연약한 싹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여요? 이건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요. 왜냐면 자기 자리를 찾았거든요.
그 말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는 가족의 그림자 밖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롯이 나의 것이었다. 나는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마다 그 식탁의 공기가 떠올랐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한숨, 그리고 나를 향한 끝없는 요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멀리 있었다.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도심의 끝자락 창문 너머로 강이 보이는 곳. 밤마다 강물 위로 불빛이 흔들렸다. 그건 어쩐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신호 같았다. 하루의 첫 일은 물을 주는 것이다. 식물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오늘은 살아야지. 그 짧은 문장이 하루를 세우는 기둥이었다. 회사도 점점 안정됐다. 해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고 나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몇 번 거절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식물과 공간으로 말하고 싶었다. 팀원들은 내 결정을 존중했다. 그들은 나를 대표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아람님 혹은 아람씨. 이름 앞에 붙은 공기가 따뜻했다. 내가 처음으로 느낀 존중의 형태였다.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처음 몇 주간은 엄마의 음성 메시지가 쌓였다. 우린 내가 보고 싶어. 혜린도 반성했대.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얼굴만 보자.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말들이 진심이라 해도 나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혜린. 봉투를 열자 짧은 손편지가 있었다. 언니, 이제야 알겠어. 언니가 만든 정원이 왜 그렇게 예뻤는지. 언니는 늘 사랑받기보다 주는 쪽이었구나. 나도 이젠 내 자리에서 자라볼게. 끝에 서툰 사인 대신 작은 잎사귀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드디어 나를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건 오랜 기다림 끝에 핀 봄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쌓았다. 이웃의 노부부에게 식물을 선물하고 근처 아이들에게 흙 만지는 수업을 열었다. 그 작은 연결들이 나를 다시 사람 사이로 데려왔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윤아람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식물에게 물을 줄 때처럼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그 대답을 내뱉자 나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며칠 뒤 회사 직원 휴게실에 작은 나무 팻말을 걸었다. 이 정원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계속 자랍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로 썼다. 피로 묶인 관계보다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존재, 그게 진짜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혜린에게서 가끔 메일이 온다.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서, 그리고 작은 성공의 이야기들. 나는 짧게 답장을 쓴다. 잘했어. 내가 내 자리를 만든 게 가장 자랑스러워.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빛을 흉내내지 않아도 내 안의 인맥이 스스로 빛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짓는 중이라는 걸.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러도 괜찮은 곳을. 나는 오늘도 물을 든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손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하여 나의 정원은 조용히 자라난다. 나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며칠 전 봄비가 내렸다. 잔잔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와 식물잎 끝에서 고여 있었다. 나는 그 물방울을 가만히 바라봤다. 투명하지만 분명한 존재감. 그게 요즘의 나와 닮아 있었다.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밀려들었다. 습기와 바람 그리고 미묘한 생명감. 한때는 이 냄새가 외로움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시작의 냄새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대표님, 회사 창립 5주년 축하드려요. 촛불 3개가 흔들리고 있었다. 불을 끄는 대신 나는 잠시 불빛을 바라봤다.
어쩌면 이건 끄는 게 아니라 넘겨주는 순간 같았다. 나에서 우리로 외로움에서 온 길어. 혜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우리 엄마 아빠랑 밥 한 끼만 하자.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다.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 좋아. 근데 이번엔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로 만나자. 토요일 오래된 가족 식당의 문을 열었다. 부모님은 늙어 있었다. 엄마의 손에는 굳은 살이 많았고 아빠의 눈가엔 잔주름이 깊게 패였다. 예전처럼 화려한 말은 없었다. 대신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그게 오히려 모든 사과보다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아람아, 이제야 내가 웃는 얼굴이 뭔지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 얼굴을 제대로 봐요. 돌아오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빛이 강 위로 번져 금빛길을 만들었다. 그 위에 새들이 스쳤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만큼 잘한다는 거구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초록 잎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잎사귀마다 다른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 그건 빛이 있다는 증거니까. 나는 오늘도 커피잔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나를 지키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붙였다. 언젠가 혜린이 그려준 그 잎사귀처럼.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잎이 흔들리고 커튼이 살짝 들썩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겠지만 나는 안다. 이건 성공의 끝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걸. 빛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나는 여전히 걷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의 식물들, 내 곁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함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처음 정원을 설계하던 그 마음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되뇌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